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북클럽 찾아왔죠? 주말이라서 이제 시간 쪽 여유가 생겨서 독서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짐 퀵의 마지막 몰입 이어서 계속 독서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누구에게나 천재성은 있다. 천재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인슈타인과 셰익스피어가 명단에 오를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 마리 퀴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의 머리에 이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이유는 모두 천재성과 동일시되는 유형의 지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떠올린 천재의 명단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가? 비욘세는 어떤가? 오프라 윈프리는? 혹은 당신은? 나중에 말한 인물들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 우리는 천재성을 지능의 특정 장치인 IQ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IQ가 높지 않다면 천재라고 여기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천재성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당신 안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점이다. 천재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다음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드러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천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발전기형 천재.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천재성이 드러나는 이들로 천재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유형이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발전기형 천재였다. 갈릴레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불꽃형 천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천재성이 분명해지는 이들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 정신, 영혼과 소통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오프라 윈프리.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말랄라 유사프지이. 불꽃형 천재는 대체로 소통의 달인이다. 템포의 천재.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길을 견지하는 능력으로 천재성이 표현되는 이들이다. 넬슨 만델라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비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며 테레사 수녀는 암흑 같은 시기에도 사람들이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템포의 천재들은 주변 사람 대부분이 생각지 못하는 장기적 조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강철형 천재. Still genius. 사소한 일까지 열심이며 남들은 놓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 데 뛰어난 이들이다. 셰르게이 브린은 대량의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보고 구글을 공동 창업하는 천재성을 발휘했다. 머니볼에 등장하는 빌리빈과 그의 직원들은 천재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야구를 재정의했다. 강철형 천재들은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싶어하며 대다수가 놓친 정보로 그들의 비전을 세운다. 당신의 천재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적어보자. 당신의 천재성은 아마도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직 데이터 처리에만 능통하거나 공감에만 능숙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천재성이 우수한 학업 성적이나 주기율표를 외우는 능력 이상을 의미하며 당신 안에도 천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 안에 천재성이 있다는 말에 놀랐다면 이전 장들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라.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타고난 천재성을 발산하는 일이다. 어쩌면 당신은 셰익스피어 같은 발전기형 천재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불꽃형 천재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발휘되기를 기다리는 천재성의 조합이 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더 건강한 이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자. 일단 긍정적 사고는 신체적 건강을 이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의 리사 야넥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나 다른 관상동맥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13% 낮다. 미국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은 이렇게 보고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많은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이 지적한 건강상 이점은 다음과 같다. 수명 증가, 우울증 발병률 감소, 고통 수준의 경감, 일반 감기에 대한 저항력 증가, 심리적, 신체적 웰빙 향상, 심혈관 건강 개선 및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 감소,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의 대처 기술 향상.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이 제한적 신념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때 유용하게 썼던 비유가 있다. 바로 온도계 비유다. 나는 제한적 신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의 차이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의 차이와 같다고 말한다. 온도계에는 환경에 반응하는 한 가지 기능, 즉 기온을 읽는 기능만 있을 뿐 더 이상의 기능은 없다. 제한적 신념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비롯된 제약을 감지해 읽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측정하고 환경이 그 측정치에 반응하게 만든다. 즉, 방안이 너무 춥거나 덥다고 인식하면 설정된 걱정 온도로 환경을 바꾼다. 온도 조절기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마인드셋은 자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시도와 마주치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한적 신념을 최소화하고 슈퍼히어로의 마인드셋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열쇠는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열쇠. 제한적 신념에 이름을 붙여라. 제한적 신념의 예를 몇 가지 들었지만 그런 신념은 다양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 잠시 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제한적 신념 7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당신의 재능, 성격, 인간관계, 교육,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내적 속삭임을 유발하는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능력하다고 말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예를 들면 당신은 난 농담에 서툴러 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농담을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난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 아니야로 비약될 수도 있다. 이런 자기 대화는 당신이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압박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난 못해, 난 아니야, 난 안 해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보자. 특정한 상황이었거나 자신을 규정하는 데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자기 대화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라. 제한적 신념은 흔히 아동기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유일한 근원은 아니다. 어릴 적 사회 환경은 어릴 적 받은 교육처럼 제한적 신념을 유발할 수 있다. 어려서 처음으로 몇 번 시도했을 때 잘 안 됐던 일이 제한적 신념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제한적 신념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일단 인지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머릿속 목소리를 파악하면 되받아치도록 하라. 나는 항상 이런 일을 망쳐놓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그런 의견은 접어도 라고 반박하도록 하라. 두 번째 열쇠, 자신을 확인하라. 제한적 신념의 횡포 중 하나는 명백히 틀린 믿음일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서툰가? 정말로 그룹을 잘 이끌지 못하는가? 정말로 어느 자리에서건 가장 재미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몇 번이나 처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제한적 믿음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자아와 싸워 대체로 이기곤 한다. 하지만 이런 자기 대화 가운데 현실에 근거한 것은 얼마나 될까? 흔히들 두려움을 느끼는 대중 앞에서 연설한 경험을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생각해보라. 단상에서 청중의 야유를 받았는가? 연설 후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놀리고 연설이 형편없다고 말했는가? 다음날 상사가 당신을 앉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청중은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했을 것이다.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아마 메모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을 게 거의 확실하다. 물론 이것이 다음에는 테드 강연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의미임은 확실하다. 즉 당신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봐야 한다. 자기 대화가 끼어든 탓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무시되고 저조한 상태를 보인 걸까? 이는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다. 사람들은 자신 없는 일을 하는 동안 내면의 비평가 때문에 너무 산만해져서 집중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신념을 무시하고 침묵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제한적 신념을 잘 제압할수록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산만함을 더 잘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 신념 뒤에 숨겨진 사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이 그 분야에서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입증해 줄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 그 증거마저 머릿속의 소음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열쇠,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하라. 제한적 신념에 이름 붙이고 그 실체를 주의 깊게 검토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행할 차례다.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lie가 아닌 참이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자. 당신은 그것이 제한적 신념임을 확인하고 사실 검토에 들어간다. 그 결과 압박감에 사로잡힌 순간 종종 긴장감에 굴복하기는 했지만 그랬을 때도 결과가 처참해진 적은 거의 없으므로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성공했던 때가 몇 번 있었음을 깨닫는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틀거렸던 때보다 성공했던 때가 더 많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이때 새로운 신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100% 승리할 수 없고 몇 번이나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믿음을 대체할 이 새로운 믿음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다음에 당신에게 위기가 닥칠 때 훨씬 건강한 마인드셋을 갖게 해준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봤지만 대화의 결론은 비슷했다. 내면의 목소리가 진정한 자기 목소리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그 목소리에 끌려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나를 아는데 같은 말까지 사용하며 제한적 신념을 표방한다. 하지만 만약 내면의 비평가에서 별도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비평가를 쉽게 침묵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매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재미도 있다. 당신 안에 있는 비평가에게 황당한 이름과 아주 별난 신체적 속성을 부여해보자. 만화 같고 B급 영화도 안 되는 캐릭터로 만들고 부정적인 성향을 비웃어주는 것이다. 그 캐릭터가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짜증스럽다는 듯 눈을 굴려보자.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실제 자신과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신념이 자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잘 막을 수 있다. 내 안의 비평가를 침묵시키는 법. 제한적 신념을 정복할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한계의 초월을 향해 나아가자. 대담한 계획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인드셋과 성취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많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자인 바보라 프레드릭슨 박사의 연구를 인용했다. 그는 숲에서 호랑이와 마주치는 사건을 예로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뇌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앞에서 지나가면 당신은 무조건 달린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호랑이가 만들어내는 공포, 그리고 호랑이로부터 달아날 방법에만 집중한다. 클리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호랑이, 즉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으로부터 달아날 생각뿐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만약 제한적 신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종종 생존 모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프레드릭슨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녀는 실험 참여자들을 5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영화 장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기쁨을 자아내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만족감을 자아내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네 번째 집단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다섯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이었다. 영상을 보여준 후 참여자들에게 방금 본 장면과 비슷한 상황을 상상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는 땡땡땡을 하고 싶다라는 문항을 20개 작성하도록 했다. 공포와 분노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가장 적은 답변을 썼고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 이들은 통제 집단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답변을 썼다. 이 실험 결과를 인용하면 제임스 클리어는 기쁨, 만족,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삶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의 이점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이다. 클리어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밖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나무에 매달리며 친구들과 노는 아이는 운동 능력, 다른 사람들과 놀고 팀과 소통하는 능력, 주변 세상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렇듯 놀이와 즐거움이란 긍정적 감정은 아이가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가르치도록 자극한다. 탐구와 새로운 기술의 생성을 촉진했던 행복은 끝난 지 오래지만 기술 자체는 남아있다. 바보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정서가 가능성에 대한 의식을 확장하고 마음을 열게 하며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할 새로운 기술과 자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확장 및 구축 이론을 수립하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 이론은 여기서 검토한 연구와 함께 긍정적인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와 사고를 넓히고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의 잔류물을 없애며 심리적 회복력을 촉진하고 중요한 개인적 자원을 구축하며 미래의 웰빙이 상승세를 타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번영과 씨앗을 뿌리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이론은 자신 및 주변 사람들의 삶 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길러야만 한다는 중요한 규범적 메시지 또한 담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번영과 건강한 장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비평가를 침묵시킴으로써 구축된 새로운 마인드셋은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는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을 기회들을 보고 붙잡는다. 그리고 강한 의욕과 올바른 방법으로 사실상 한계가 사라지는 길을 가게 된다.